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지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정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지윤아, 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73세의 김정배는 평생 토목설계 기술자로 일하며 묵묵히 가족을 부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손에는 평생의 노고가 새겨져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는 따뜻한 인자함이 스며 나왔죠. 막내딸 지윤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윤은 38살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머물며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탓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늘 존재감이 희미했지만 아버지만큼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었죠. 지윤아,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던 일 기억하니? 물론이요. 아버지가 저한테만 보여주신 그 비밀 장소 말이죠. 김정배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지윤만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죠. 그곳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김정배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내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사흘 후 김정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혼자서 장례 준비를 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장남 김태석과 둘째 김은주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모두들 김정배의 인품을 칭찬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정배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막내딸이 효녀라더니 정말 끝까지 모시고 계셨네요.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지우는 묵묵히 상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인덕을 느끼며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형님이 오셨네요.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서는 김태석을 본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의 태석은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물씬 풍겨났습니다. 아이고, 태석이 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니? 친척 아주머니의 말에 태석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장례는 언제 치러요? 내일 발인이야. 지훈이가 혼자서 다 준비했어. 태석의 시선이 상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은주는 언제 와요? 어제 도착했어. 저기 앉아있잖니. 해외에서 거주하며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던 둘째 김은주도 마지못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43살의 은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죠.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가족들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이런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참석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태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이 넓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지만 그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사셔서 인덕이 많으셨어요. 지훈의 차분한 대답에 태석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뭐가 남아요? 결국 가난하게 살다 가신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태석의 무례한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유언장 낭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현우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가족들과 친척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죠.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50대의 박현우 변호사는 정중한 태도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었죠. 김정배 선생님의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이죠. 모든 재산은 장남 김태석에게 상속합니다. 집, 예금, 그리고 기타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태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기분이 좋았죠. 막내딸 김지윤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태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역시 아버지도 장남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네요. 태석의 오만한 말에 은주도 동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지훈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지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존중합니다. 지훈의 침착한 반응에 태석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태석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집도 이제 내 것이니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태석아, 그래도 지훈이 생각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훈이요? 38배 시집도 안 가고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잖습니까? 태석의 말에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오빠는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지훈이는 도서관에서 월급쟁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의 모진 말에도 지훈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인정해.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믿음이 있었죠.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태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지훈아, 너 언제까지 아버지 집에 있을 거야? 이제 내 집인데. 오빠, 나도 곧 나갈 생각이야. 빨리 나가. 그리고 아버지 물건들도 정리해서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해. 태석의 차가운 말에 지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죠. 다음 날 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들과 옷가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아버지,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신 건가요? 지훈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토목설계 관련 자료들과 오래된 계산기, 그리고 읽다 만 신문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침착한 인상을 풍기는 그는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왔죠. 실례합니다. 김지훈 양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김정배 선생님의 비서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비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버지께 비서님이 계셨다고요? 네,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최 비서는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죠. 사실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 비서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지훈 양에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단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에 말이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는 봉투를 지훈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최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죠.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글씨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거든요. 내가 어릴 때 함께 올라가던 뒷산을 기억하느냐? 그곳에 너를 위한 선물을 숨겨두었다. 이 열쇠가 그 비밀을 열어줄 것이다. 지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뒷산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훈아, 오늘 발표된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오빠 언니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어. 진짜 유산은 내가 찾게 될 것이다. 최 비서는 지훈이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양이 가장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지만 지훈 양만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뒷산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혼자서 처리하신 일이거든요. 최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지훈 양이 직접 찾아보셔야 해요. 최 비서가 떠난 후 지훈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아빠, 여기가 우리만의 비밀 장소예요? 그래, 지훈아. 이곳은 아빠와 지훈이만 아는 특별한 곳이야. 당시 7살이었던 지훈은 아버지 손을 잡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있는 작은 공터에서 아버지는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식사를 했죠. 지훈아, 이곳을 꼭 기억해둬라. 언젠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때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죠. 지우는 열쇠를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볼게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석이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죠. 지훈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까 누가 왔다 갔다며? 오빠, 아버지 지인분이 잠깐 다녀가셨어. 지인? 무슨 지인이 이런 때와? 혹시 돈 빌려달라고 온 거 아니야? 태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문 인사하고 가셨어. 지우는 편지와 열쇠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태석이 알면 방해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 그럼 빨리 짐 정리해. 내일까지 다 치워야 해. 응. 알겠어. 태석이 나간 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비밀이 들키지 않았죠.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뒷산의 그 장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지만 혼자 밤에 산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겠어. 지우는 열쇠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지우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태석이 눈치채지 않도록 일찍 움직였죠.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와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일부 구간에는 새로운 도로가 생겼고 옛날 오솔길은 풀에 덮여 있었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지우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가며 산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어디인지 찾기가 쉽지 않았죠. 1시간 정도 헤맨 끝에 드디어 익숙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있는 작은 공터였죠. 여기야.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던 곳이야. 지우는 기억 속 그 장소를 확인하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로 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터였거든요. 바위 틈새와 나무 뒤편 그리고 땅속까지 꼼꼼히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에 숨겨두신 거예요?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이었죠. 지훈아, 지금 어디야? 집에 없던데? 잠깐 도서관에 다녀오는 중이야. 도서관? 무슨 일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그래, 빨리 와. 집 정리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은 지우는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태석이 의심하기 전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갔다 온 거야? 표정이 이상해.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어. 개인적인 일? 요즘 너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태석의 날카로운 시선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뒷산에 간 것을 눈치챘나 싶었죠. 오빠, 나한테 뭘 기대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왜 갑자기 밖에 나다니고 그래? 태석은 지훈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지훈이 갑자기 외출을 하니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따로 남긴 거 있어? 오빠도 유언장 들었잖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걸.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방 한 번 더 뒤져봐.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몰라. 이미 다 정리했어. 그래도 다시 해봐. 확실히 해야지. 태석은 지훈을 감시하듯 아버지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혹시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지훈은 마지못해 아버지의 물건들을 다시 뒤적거렸습니다. 태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편지나 열쇠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네. 아버지도 참 막내딸한테는 정말 냉정하셨어. 태석의 말에 지우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태석이 믿기만 했죠. 그날 저녁 태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 너 아버지 유산 꽤 많이 받았다며? 그럼 집도 있고 예금도 제법 되더라고. 막내 여동생은 뭐 받았어?
그냥 빈손이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어. 친구들은 태석의 말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인데. 뭐가 너무해? 그동안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는걸. 당연한 결과지. 태석은 술에 취해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유산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지우는 집에서 혼자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뒷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지우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지우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놓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만의 비밀 장소라고 하셨는데, 지우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은 후에 뭔가를 묻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거든요. 맞아. 아버지가 뭔가를 땅에 묻으셨어. 갑자기 선명해진 기억에 지우는 흥분했습니다. 7살 때의 일이라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땅에 묻었던 것 같았죠. 큰 바위 주변을 더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바위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이게 뭐지? 다른 곳과 달리 흙이 조금 꺼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뭔가를 묻고 다시 덮은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죠. 있다.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냈습니다. 상자의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았거든요. 찰칵! 상자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 한 통도 있었죠. 지훈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겠지? 편지를 읽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면 놀랄 것이다. 이 뒷산 전체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지훈은 깜짝 놀라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뒷산 전체의 소유권 증서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에서 이 산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 지훈은 다음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였죠. 지질 탐사 결과 보고서. 서류에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 산에서 희토류 광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이게 정말이야? 지훈은 믿을 수 없어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공식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이었죠. 지훈아, 또 어디 갔어? 집에 없잖아. 곧 들어갈게요. 빨리 와. 그리고 오늘 안에 집 비워야 한다고 했잖아. 지훈은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을 태석이 알기 전에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것을 자신에게 남겨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지훈아, 왔구나.
박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 변호사 박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지훈 양 앉으시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켰나 싶었거든요. 사실 고인께서 저에게 또 다른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태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고인께서 가족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변호사의 말에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재산은 막내딸 김지윤에게 상속한다. 특히 뒷산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지윤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유언장이 가짜라니.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정식으로 받았고요. 지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었다니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지훈 양의 것입니다. 반환하셔야 해요. 그 순간 태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태석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재산이 사실 지훈의 것이었다니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죠? 고인께서는 자녀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하는지 말이죠. 변호사의 설명에 태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만 부렸는지 돌이켜보게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미 사용한 돈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훈 양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태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사업 투자로 상당한 돈을 썼거든요. 한편 지훈은 뒷산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변호사님, 뒷산 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토지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질 조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훈 양 혹시 고인께서 뒷산에 대해 별도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떠난 후 태석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빠가 잘못했어. 제발 좀 도와줘. 태석은 처음으로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막내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빠, 나도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태석의 애처로운 모습에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지훈은 뒷산 토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에 나와 있던 산림개발회사에 연락했죠. 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전문회사 대표 백승철입니다. 50대의 백승철 대표는 지훈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김정배 선생님의 따님이시군요. 오래전부터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알고 계셨다고요? 네, 뒷산 토지에 대해 여러 번 상의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언젠가 따님이 오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백승철 대표는 지훈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 양, 그 뒷산 땅은 지금 수백억 가치입니다. 수백억이요? 네, 정부 지질 탐사 결과 한국 최대 규모의 고순도 히토류 광맥이 발견되었거든요.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에서 봤던 내용이 정말이었던 것이죠. 히토류라고 하면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귀한 자원이죠. 백승철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히토류는 순도가 매우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와 협력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말이죠. 지훈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자연을 사랑했던 아버지라면 분명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원했을 것이죠. 그날 저녁 이 놀라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대규모 히토류 광맥 발견, 경제적 가치 수천억 원 추정. 뉴스를 본 태석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바보였구나. 아버지가 왜 지훈이한테 그 산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태석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후회했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한편 은주도 해외에서 뉴스를 보고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가족이잖아. 좀 나눠줄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가기로 한 것이죠. 뉴스가 전국에 퍼지자 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투자회사들이 연락을 해왔고 하루아침에 거대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저를 믿고 계셨구나. 지훈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평생 저를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며칠 후 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승철 대표와 함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환경 친화적인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죠. 무분별한 개발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거예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훈의 뜻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지훈은 히토류 개발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에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편 태석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거진 유산으로 벌인 사업 투자가 모두 실패했고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죠. 지훈아, 제발 오빠 좀 도와줘. 정말 죽을 것 같아. 태석은 지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 거만하게 굴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오빠 일어나. 지훈은 태석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원망했었어. 하지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태석은 지훈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지. 나도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 지훈은 태석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다시는 돈에만 집착하지 마.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줘.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에서 급하게 돌아와 지윤에게 용서를 구했죠. 지윤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했던 것 용서해 줄래? 언니도 가족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지윤의 너그러운 마음에 은주는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가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뒷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윤은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죠. 이렇게 개발하면 자연도 보호하고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윤의 계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돈벌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에 감명받았거든요. 개발이 시작되자 마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지역 경제도 살아났죠. 지윤은 도서관 사서 일도 계속했습니다. 거대한 부를 얻었지만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윤 씨, 이제 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료들의 말에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도움을 주는 게 의미 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윤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지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지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 딸로 살아간 것이 자랑스러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죠.